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포트폴리오 쉬바 P D&D 파마텍 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단한 분을 한 분 만나뵙고 왔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 한 분인 피터 K님을 직접 만나뵙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만나뵌 건 아니고 피터 K님이 저한테 메일을 한 통 주셨어요. 메일 내용은 피터 K님은 원래 바이오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섹터를 공부하시던 중에 우연히 제 채널의 영상 하나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만나서 뭐 바이오 얘기, 투자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메일을 보고 든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피터 K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그 피터 K가 맞나?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만약에 이분이 피터 K가 맞으면 나를 왜 만나자고 하지? 그렇잖아요. 이 피터 K님은 이미 일가를 이룬 투자자신데 저 같은 개미 중에 개미, 쪼랩 중에 쪼랩이 만나서 이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개인 연락처도 남겨주셨고 워낙 정중하게 메일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저도 연락을 드리고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한 9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았지만 제가 느낀 건 하나였어요. 이렇게 어느 정점에 다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야가 투자가 됐든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시 한 가지다. 그게 뭐냐? 그 업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피터 K님이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눈빛이 반짝거리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반짝거리는 순간 모두가 본인이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들을 때 그 눈빛이었어요. 이 분은 그냥 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투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피터 K님 만난 거를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귀찮아도 새해에는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거 그게 뭐든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피터 K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쉬바 채널이 없었다면 피터 K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쉬바가 있든 없든 저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쉬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피터 K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면 안 좋은 점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제 채널 같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이 1시간 조금 넘을 정도로 긴 편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총 얼마의 시간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상하고 이런 시간을 빼더라도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료를 취합하고 종목을 공부하고 만든 자료를 녹음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씩 현타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거지? 차라리 바이오 학원 같은 걸 차릴까? 그러면 돈이라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채널이 만든 지 4달밖에 안 됐지만 운 좋게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고 한 영상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10,000명 이상씩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굴러가는 유튜브를 갖고 있으면 한 달에 구글이 저한테 얼마를 주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줍니다. 돈이 안 된다.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게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잘못된 소문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제 귀에 조금씩 요즘 들리는데 100억이 있다, 200억이 있다, 아니다, 500억 이상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돼 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나서서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긴 한데 별로 좋은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시도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서 그런 돈을 갖는 게 목표지 지금은 그렇게 훌륭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그래도 상승장이니까 쉬바 돈 많다, 얘 엄청 많이 벌었다 이런 소문이 돌지 만약에 대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인민재판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터 K 님도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굉장히 피곤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아이랩만 해도 제가 영상을 올릴 때 44불쯤에 추매를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40불 정도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저를 원망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진 않지만 괜히 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하락장이 오면 이런 인민재판에 붙여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블로그 유튜브 꼭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장점이 더 크기 때문인데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ADC가 됐든 오름이 됐든 이런 영상을 올리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님 덕분에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제 영상을 보고 이해를 많이 하셨어도 저보단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건 제가 조사한 이만한 자료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아무리 이 영상을 잘 이해했어도 이걸 만든 사람보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남을 가르쳐 봐야 된다. 여러분이 블로그나 투자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나의 실질적인 투자, 실질적인 공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했는데 그게 뭐 잘 되거나 잘 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어떤 명함보다 나를 그게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회사의 대표, 부대표인 적도 있었지만 그 명함으로는 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 자기만의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거기를 한 1시간, 2시간만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함보다 나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나의 블로그고 유튜브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기도 합니다. 피터 K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그런 기회 중에 하나일 거고 이 외에도 제가 계획하고 있는 몇몇 가지 행동들이 결국 쉬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없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이 채널 하나 때문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 그런 일이 안 오길 바라지만 힘든 순간이 됐을 때 어쩌면 이런 플랫폼이 나의 버팀목이 돼줄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버티고 있으면 이 밑에는 구독자 혹은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분들 하나하나가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가 어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래도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비록 돈도 못 벌고 이상한 소문 돌고 엄청나게 힘들지만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 두면 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갖춰야 할 덕목들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힘든데 돈이 안 되면 정말 큰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 돈도 안 돼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되게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소소한 재미, 잘했다라는 뿌듯한 만족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비평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너무 섬세하고 남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잠 못 자고 그러는 분들은 이런 플랫폼 잘못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남이사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만 벌 목적으로 이런 걸 시작해선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안 돼요. 제가 무식하게 해서 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99.9%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돈이 안 됩니다.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는 돈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로 한 달에 20만 원 번다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이러실 거면 시작을 해선 안 된다. 플랫폼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피터 K 님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배울 점이 있는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하고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좀 재밌고 똑똑하고 배울 점이 있는 많은 분들끼리 모여서 소주라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 품고 연락 주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 배울 점이 있는 많은 분들
뭐 메일 주셔가지고 제 포트 좀 봐주세요. 만나서 상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면은 제가 연락 안 드립니다. 예, 그런 건 안 되고 배울 점이 있는 많은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밑에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 유튜브에 광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거는 어차피 돈도 안 되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과 인연을 맺고 앞으로의 투자를 함께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통 정도 메일을 주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로도 썼지만 여러분과의 약속을 어기고 파리에 또 갔다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 1년 전에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가 아마 마레지구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맛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나름 투자자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오늘 환율은 어떤가라고 토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갑자기 토스 환율이 무슨 피레침을 쏜 것처럼 확 올라간 겁니다. 한 번에 뭐 한 20원, 30원 올라갔던 것 같아요. 40원인가? 이거는 무슨 일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딱 들어가 보려고 접속을 했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지인들한테 카톡이 막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이 터졌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뭐 계엄? 내가 아는 그 계엄? 그때가 딱 1년 전에 제가 파리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이후로도 뭐 도쿄니 오사카니 삿포로니 제가 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데 하필이면 그때마다 특히 D&D 퍼마텍 주가가 항상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해외를 나갈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5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파리를 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파리를 가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미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건 것 같은데 일단 제 호텔이 개선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노피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노피가 내가 아는 그 사노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층이 무슨 가구 회사? 무슨 인테리어 회사처럼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사노피는 사노피인데 1층에 뭐 이상한 게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는 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제약회사 사노피였어요. 와, 빅파마 사노피가 내 호텔 앞에 있구나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었죠. 뭐 제가 사노피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돌아오고 나서 오스코텍과 사노피의 딜이 하나가 나왔죠. 물론 뭐 아대를 낀 딜이긴 하고 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 주가가 떡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노피 같은 게 여행을 갔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 마찬가지.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로슈. 로슈. 스위스의 빅파마 로슈. 물론 이 로슈는 그 로슈는 아니었고요. 뭐 이건 진짜 가구 회사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 형은 왜 거기서 가구를 팔고 있어? 요게 진짜 저도 깜짝 놀랐던 건데 여기는 샹젤리제거든요. 샹젤리제 거리를 쭉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브랜드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마드리갈. 이 마드리갈을 보는 순간 제 뇌에서 반사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바로 THR 베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마드리갈이라는 회사는 레즈디프라라는 약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즈디프라가 뭐다? FDA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메쉬 치료제가 바로 레즈디프라. 이 레즈디프라라는 약물의 작용 기전이 갑상선 호르몬 리셉터 베타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근데 마드리갈을 보는 순간 진짜 이게 떠오르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변태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 문득 이게 왜 떠오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또 길을 걷고 있는데 위에 이 껌껌한데 인비보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인비보. 인비보 어서 오고. 인비트로. 실험실상에서 세포주나 그런 거에 해보는 게 인비트로 실험이고 인비보 뒤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뭐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런 거에 직접 실험해보는 게 인비보 실험입니다. 근데 인비보가 딱 눈에 띄더라. 그래서 또 사진을 찰칵 찍었죠. 미친놈처럼. 그래서 제가 D&D 퍼마텍 주주님들을 배신하고 파리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노피, 로슈, 마드리갈, 인비보 이런 거 보고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파리 가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주식은 잊으시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미술관에서 좋은 그림 많이 보고 그러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쉬바피 D&D 퍼마텍 편을 해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올 한 해 D&D 퍼마텍의 퍼포먼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D&D 퍼마텍의 1년 주봉입니다. 아름답죠?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아주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기업을 보지 못할 때 작년 12월에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D&D 파마텍 덕분에 아주 괜찮은 수익을 저는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D&D 파마텍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 1년 전에 D&D 파마텍 주가가 11,78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12월 19일 종가가 92,300원. 그래서 1년의 주가 상승률이 얼마냐? 683% 상승했습니다. 올 1월에 만약에 1억을 D&D 파마텍에 투자했으면 하루에 한 번 치킨을 먹는데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냐? 108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D&D 파마텍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1일 1치킨을 하는데 108년 동안,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고 내 자식의 손주까지 치킨을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사줄 수가 있습니다. 왜? D&D 파마텍에 1월에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25년에 D&D 파마텍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대충 시간 순으로 보면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제 기억에 7만원, 8만원 그쯤에 처음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온 돈으로 자회사 볼테드 시퀀싱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테드 시퀀싱의 93.75%의 지분을 D&D 파마텍이 갖고 있어요. 완전 자회사에 가깝게 볼테드 시퀀싱을 지배하고 있다. 이때 들어온 돈으로 이걸 한 겁니다. 8만원에 전환사채 들어온 분들 엄청 행복하겠죠. 지금 거의 5배 올랐으니까. 이분들이 왜 들어왔을까? DD01 12주 데이터 발표 직전에 이 영구 전환사채가 들어왔는데 이때 D&D 파마텍이 상장 후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아주 그레이트한 데이터를 12주 결과로 내보였죠. 그리고 DD01 24주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이때도 물론 데이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논란이 하나가 있었죠. 프로시3 간섬유화 개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2차 지표 중에 하나인 이 프로시3가 p-밸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p-밸류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날 확률이 p-밸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p-밸류가 0.05를 넘어가면 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D&D 파마텍 24주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시3 하나가 p-밸류를 0.06을 기록합니다. 1% 정도 오버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임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둥, 실패할 수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시3 p-밸류가 넘어간 정도가 아주 미미하게 넘어갔을 뿐더러 DD01이 실질적으로 타깃하고 있는 환자군 F2, F3 환자군에서는 p-밸류가 0.05 이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p-밸류라는 거는 결국 임상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0.05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4주 데이터도 잘 발표가 됐고 D&D 파마텍 주주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했던 메세라의 인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떨어졌습니다. 상장 후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아마 이날 주가가 시작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자 인수 소식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10분 정도가 안 돼서 그냥 상한가를 치고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당일 메세라 주가는 60%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논란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CVR 논란.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해가면서 정해준 가격이 있고 옵션으로 붙여준 가격이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로 치면 너 30홈런 치면 얼마 더 줄게. 50홈런 치면 얼마 더 줄게. 타점 100개 이상 올리면 얼마 더 줄게. 이 항목을 CV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D&D 파마텍 파이프라인인 경구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사가긴 했는데 사간 대부분의 이유는 메세라가 가진 주사제 파이프라인 때문이고 D&D 파마텍이 기술 수출한 이 경구제는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의견은 화이자의 컨퍼런스 콜이나 그 이후에 이어진 메세라를 두고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논파되게 되죠.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모두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오랄링크, 펩타이드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오랄링크 에셋의 파괴력을 인정을 했고 둘이 경매 전쟁을 막 벌인 끝에 결국에는 화이자가 최초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최종적으로 메세라를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D 파마텍은 전환사채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코앞까지 갔다가 그게 무산되고 자체적으로 전환사채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왜? IND를 이미 받아둔 TLY012 임상에 들어갈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1대3 무상증자를 단행합니다.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업사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거나 약간 주가가 떨어질 때 넣기가 좋은 게 전환사채인데 갑자기 D&D 파마텍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D&D 파마텍처럼 펀더멘털이 강력할 경우에. 근데 회사는 이렇게 무상증자를 갑자기 단행하면서 전환사채 모집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이 약간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TLY012 임상을 하고 싶을 거고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회사가 갑자기 무상증자를 왜 했을까? 뒤에 나온 회사의 인터뷰를 보면 TLY012 임상은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는 왜 전환사채를 진행한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그때는 이렇게 무리해서 전환사채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무상증자를 단행하신 거지? 여전히 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음모론의 뇌절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뭐. D&D 파마텍의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분이 다 입고가 됐고요. 화이자 컨콜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D&D 파마텍에 엄청난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지금 그 컨콜 이후에 살짝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오랄링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화이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우 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용량에 대한 공개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컨콜 이후 실망 매물이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숨고르기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장에 있는 망할 놈의 대주주 조건이 있죠. 50억 이상 D&D 파마텍을 들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 게다가 DD01의 기술 이전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 모멘텀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벽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토스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 D&D 파마텍이 5만원, 10만원 하던 때에 비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글이 너무 많고요. 아주 살짝이지만 국민주 느낌이 살짝 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믿는다,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더 살 기회라고 생각한다, D&D 파마텍의 기술은 압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라락 있더라고요. 약간 한창 때 알테오젠 느낌? 그때 느낌을 살짝 D&D 파마텍 토스 커뮤니티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 D&D 하늘에서 악재가 내린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 스스로가 약간의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변태에다가 또 이렇게 모두가 찬양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최악의 상황을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D&D에게 악재가 쏟아진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진다면 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날라오는 게 다 고기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생검 실패, 기술 이전 불발, 저분자 러버 화이자, 그러니까 화이자가 경구제 펩타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분자만 좋아한다 이거죠. 처참한 경구 흡수율, 데이터가 나왔는데 흡수율이 별로야. 잠수탄 발테드, 돈까지 넣어주고 밀어줬는데 발테드 시퀀싱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잠수를 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학의 귀류법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그것의 모순을 이끌어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귀류법 기억나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쉬바는 남자잖아요. 근데 쉬바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쉬바는 여자다라는 가정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쉬바가 여자일 수 없는 근거들을 나열해서 쉬바는 여자가 아니므로 남자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증명법이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D&D 파마텍 투자는 실패할 것이다. 이 가정을 해놓고 이 가정이 과연 맞을 가능성이 높을지 아닐 가능성이 높을지 그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나요? 토스 커뮤니티 분위기가 너무 셌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애군을 쫓는 소금을 뿌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1. DD01은 기술 이전에 실패할 것이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저희 어떡해요?
D&D 생검 뻥 났다는데요? 예, 이 말을 들은 제가 뇌정지가 오면서 먹고 있는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흘리는. DD01은 기술 이전에 실패할 것이다. 가정입니다. 제가 패가망신하는 가정. DD01의 이상 톱라인 유의성 입증이 실패하면 엄청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맞죠? 이 얘기 자체는 맞습니다. 이 패가망신에 대한 근거입니다. 현재 메쉬 임상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검증은 생검으로만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FDA에서 메쉬 임상 P를 검증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생검만으로만 판정할 수 있고 D&D 파마텍은 이미 실험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상까지는 생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지표, 프로시스리, MRE 같은 거 이런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샘플링 오류 등에 의해서 생검은 실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생검이라는 실험의 특성상 샘플링 오류 또는 인간의 주관 등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섬유화가 진행된 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간의 어느 특정 부분을 조금 떼내서 그거를 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하는 게 생검인데 그 떼내는 데 있어서 정말 운이 없게 섬유화가 개선된 부분의 간을 떼내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의 간을 떼낸다거나 혹은 떼낸 조직에 생검을 진행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생검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빅파마가 간 섬유화 개선이 완전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웬만해선 라이센스 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생검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니네 블라인드 데이터가 좋고 중간 데이터가 좋아도 실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라이센스인 그 이후에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다. 생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알티뮴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펜비두타이드가 EB 임상 유의성 입증에 실패한 후에 하루에 53%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D&D 파마텍도 하한가에 갈 거예요. 점하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술 이전된 메쉬 치료제는 모두 FGF21 타겟이었어. 그래서 GLP-1 계열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어 라는 게 패가망신 할 수 있는 근거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만약에 D&D 파마텍에 숏을 치거나 D&D 파마텍에 안티를 하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들로 근거를 구성할 것 같아요. 니네 2차 지표 중간 데이터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티뮴도 좋았어. 근데 걔네 지금 봐. 생검은 까봐야 아는 거야. 그게 될 것 같니?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가정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된 인크레틴 계열 약물 중에서 기술 이전 가능한 매물은 DD01이 유일합니다. 이 반론은 어떤 거에 대항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 최근 기술 이전된 메쉬 치료제는 모두 FGF21 타겟이었어. GLP-1 계열이 인기가 없어. 인크레틴이라는 게 GLP-1 계열을 의미하죠. 이게 인기가 없어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 왜? 매물이 DD01 하나야. 매물이 하나니까 당연히 딜이 안 나오지. 인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다 DD01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알티뮴은 임상 기간, GLP-1과 글루카곤의 비율, 환자 모집단 등이 DD01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알티뮴의 실패를 D&D 파마텍의 실패로 연결짓기는 어려워.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한데 알티뮴이 생검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알티뮴은 3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티뮴이 FDA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차 지표도 좋았고 비록 24주 생검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이 약물이 메쉬에 듣는 약물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FDA가 3상 돌입을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말 만에 하나 DD01이 48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완전 이 약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알티뮴의 경우처럼 FDA와의 미팅을 통해서 3상 돌입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더 그렇게 느끼냐? D&D 파마텍은 메쉬 조직 분석을 함에 있어서 AI 도구를 일찍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큐피브로시스라는 AI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임상 설계 단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AI 분석 툴로 이 약물을 썼을 때 간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를 미리 분석해 보고 있었다. 임상 설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합니다. 굉장히 꼼꼼하다. 슬기형이 했는지 아니면 뉴랄리의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때 큐피브로시스를 사용할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다. 마지막, 사측은 여전히 생검전 기술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그리고 생검이라는 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 하지만 사측은 기술 이전을 생검 전에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펩트론을 봐. 일라이릴리와 계약이 나왔니? 안 나왔잖아. 근데 한창 때 주가가 어디까지 갔니? 8조까지 갔었어. D&D 파마텍도 이렇게 하면 돼. 기대감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생검 전에 계속 기술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미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알티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부침주 알티뮴이라고 했는데 이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배에 구멍을 내고 돌아올 배를 없애버린 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수진 같은 겁니다. 알티뮴은 지금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 뮴이 바로 소장 알티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몰랑 삼상 가자. 실패하면 상패, 성공하면 애로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삼상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티뮴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알티뮴 진작 망한 거 아니었어요? 슈바님이 메시 첫 번째 영상 올릴 때부터 알티뮴은 끝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2비상 24주 생검 결과에서 알티뮴이 유의성 충족을 못했어요. 근데 48주 임상을 완주했고 엊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우수한 내약성 그리고 지속적인 섬유화 감소 근거를 보였습니다. 어떤 걸로? 생검이 아닌 혈액학적 다른 분석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보였어요. 하지만 게임 체인저급 정도는 아니고 꽤 좋게 나왔다 정도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니 왜 알티뮴은 생검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그게 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임상 설계에 대한 게 한번 제출이 되고 나면 중간에 그 룰을 바꿀 수가 없어요. 최초의 알티뮴이 제출한 임상 설계에서 생검은 24주에 하는 걸로 기획돼 있었고 48주에는 생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밖에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검은 24주에 실패했고 48주 결과를 보니까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아. 근데 생검은 못했어. 이렇다 보니까 엊그제 발표로 알티뮴의 주가가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마드리갈, 유일한 메시 치료제, 지금은 위고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유의한 메시 치료제 레즈디프라를 갖고 있는 마드리갈의 주가는 8% 상승을 했다. 알티뮴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FDA 미팅을 통해서 삼상 진입을 최종적으로 허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내년 1월 가봐야 아는데 만약에 FDA에서 그래 니네 임상 설계에 미스가 있어서 24주 때 생검액 별로 안 나왔는데 괜찮은 약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특별히 삼상 허가해 줄게. 함 해봐. 이렇게 되면 알티뮴은 임상 3상을 독자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아몰랑 삼상 가자. 근데 말은 하기 쉽지만 이 임상 3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환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알티뮴은 빅파마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도 안 좋다고요. 누가 펀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티뮴의 이 약물이 애로를 중간에 하지 못하면 미래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알티뮴 주가 하락이고 마드리갈의 주가 상승이다. 알티뮴의 케이스를 한번 돌아보면 메시에서 GLP-1, GCG 이중작용제의 효능은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서보드타이드라든가 그 이전 약물들이 이걸 입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알티뮴 임상이 뻥나면서 혹시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이번 48주 결과를 보면 내약성과 효능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크레틴 계열이 메시에서 듣는다라는 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입증은 된 것 같다. 저는 알티뮴 임상이 굉장히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도 실력이다라고 보면 어디에 미스가 있었냐? 초기 임상 설계가 잘못됐다. 제가 D&D 파마텍 메시 편 할 때 말씀드렸죠. 중간에 환자가 바뀌어서 24주 동안만 약물을 투약하고 생검을 진행했었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티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면 그만큼 초기 임상 설계가 중요하다. 언제 이 데이터를 볼 거고 얼마 동안 이 약을 투약할 거고 이런 임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 조직학적 결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메시 임상은 라이센스 아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알티뮴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티뮴의 2비상 결과가 임상 유의성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생검에서 뻑이 나긴 했지만 그 뻑이 난 것도 대조군이 약간 튀어오른 문제가 있었지 나머지 내약성이라던가 효능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로가 안 나왔다. 왜? 조직학적 결과를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니네 약이 진짜 듣는지 우리는 못 믿겠어. 그걸 믿으려면
생검 결과 그거 보고 싶어 라고 빅파마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FDA가 알티미온 소장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허가한다면 D&D 또한 약간의 안전장치를 얻을 수 있다. 요 내용은 D&D 파마텍의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구명줄을 알티미온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다. 만만에 하나 생검에 실패하더라도 그 약물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왜? 알티미온 3상 들어가잖아. D&D 파마텍도 2차 지표는 엄청 좋고 앞으로 메시의 최종 검사 결과가 생검이 아니라 딴 걸로 바뀔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살아있는 거야. 이런 안전장치, 이런 약간의 안전장치를 얻을 수도 있다. 자, 그럼 D&D 파마텍의 이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고 이제 하늘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DD01의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알티민 임상이 망했잖아. 알티민의 2차 지표가 D&D 파마텍의 그것보다 좋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베인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두 번째, 섬유와 판독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을 거라고 했죠. 앞으로는 생검 안 하고 아마도 AI 혹은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상이 진짜 큰 고비입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3상은 수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생검 결과를 까보는 것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의 금액 자체보다 생검 전 기술 이전 체결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생검 전에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슬기 대표님은 소장 알티면처럼 이런 상황에 몰리기가 싫으신 거예요. 실패하면 상패, 성공하면 애로. 왜 이렇게 하냐.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하자. 약간 돈을 덜 받더라도. 그게 D&D 파마텍의 전략입니다. 그럼 D&D 파마텍의 DD01 기술 이전은 언제 나올까? 회사에서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오른쪽이 D&D 파마텍의 CTO의 인터뷰인데 여기 보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아마 해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공식적인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신영증권 콥데이 자료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직 생검 전에 라이센스 아웃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빅파마들이 그런 거 받아들이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현재 접촉 중인 회사들은 비싸더라도 결과를 보고 진행하고 싶어 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논문 등재 예정돼 있고 내년 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미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곤 있어. 제가 DD01에 관한 뉴스, 관계자 인터뷰, 콥데이 자료, 기타 등등의 모든 자료를 통해서 추측한 내용입니다. DD01 기술 이전 관련 정황으로 가동한 뇌피셜, 여기서 중요한 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물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뇌피셜이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빅파마 관심과 실제 비딩이 진행됐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서 D&D 파마텍 관계자가 얘기하길 대부분의 빅파마가 생검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지만 어떤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관심을 가진 복수의 빅파마가 존재한다. 실제 알티미온 같은 경우에도 생검 결과를 까기 전에 세 곳의 빅파마가 레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톱라인 발표 전 라이센스인 의사가 있는 빅파마도 있다. 근데 기술 이전이 안 나왔죠.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비딩 액수가 너무 낮았거나 비딩이 진행 중일 것이다. 최종적인 비딩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왔더라도 너무 똥값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대부분의 회사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건 뭐냐? 빅파마는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 한다. 네 번째, 여전히 기술 이전 목표 시점은 톱라인 발표 전이다. 이 내용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술 이전에 톱라인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것이다. 왜? 만약에 톱라인 결과가 반드시 필요해. 모든 빅파마가 야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생검 결과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했으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진 않다.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없어도 사볼만 한데라고 생각하는 빅파마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비딩이 왔을 수도 있고 비딩을 준비 중일 수도 있는 거다. 기술 이전에 꼭 생검 톱라인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술 이전은 아마 해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장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이 문장에서 이 아마라는 단어가 걸려요. 이 아마라는 게 보통 뭡니까? 만약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빅파마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아마라는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기술 이전은 해는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마가 들어가 있어. 이거 뭡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지금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빅파마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마지막, 사측은 이상 종료와 동시에 삼상 진입을 원한다. 이슬기 대표님도 했던 말이고 CTO님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이상 성공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회사나 자신들의 임상 성공을 자신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 아웃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바로 삼상 진입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메쉬 신약을 빠르게 내서 시장 포지션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 그걸로부터 로열티도 받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다? 내부적으로는 정말 강하게 이상 성공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제가 DD01 기술 이전에 관한 어떤 뇌피셜입니다. 99.9%의 확률로 기술 이전은 내년에 나올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반드시 톱라인 결과를 까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왜? 이슬기 대표님의 성향 그리고 DD01이라는 약물이 가지는 효과성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순간 그 빅파마의 비딩이 이슬기 대표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톱라인 결과 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제 뇌피셜이다. 꼭 명심해 주세요. 뇌피셜입니다. 자, 이 정도 DD01에 대해서 알아봤고 투자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DD01 48주 톱라인 어디까지 까볼까? 48주 톱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주식 보유에 관한 의사결정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안입니다. 48주 톱라인 발표 전에 빅파마 라이센스 아웃이 완료가 됐어요. 아, 대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미 대시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8조 이상, 지금 시총이 4조 정도니까 2배 정도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생검 전에 빅파마가 퍼가긴 했지만 생검 결과는 생검 결과대로 나옵니다. 언제? 5월에서 6월 정도에. 그럼 요 시점에서 홀라당 매도해버릴 수도 있지만 생검이 또 잘 나오면 또 한 번 릴레이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 생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번에도 아마도 블라인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블라인드 데이터를 통해서 톱라인 성공 확률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물론 생검이라는 게 약간의 복불복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블라인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좋게 나올수록 생검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자, 요런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량 홀드하는 경우 시총이 8조를 넘었고 그때 제가 만약 D&D 파마텍 주식을 한 50억 들고 있어요. 근데 전량 홀드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업사이드에 비해서 하방이 훨씬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전량 홀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미 너무 높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홀드를 할 거냐? 블라인드 데이터 퀄리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겠죠. 블라인드 데이터가 너무 환상적으로 나왔으면 한 30-40% 팔고 60%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블라인드 데이터가 좀 삐리하게 나왔으면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량 매도하는 시나리오 이럴 수도 있죠. 저는 빅파마 에로가 나온 다음에 대시세를 받아서 한 8조 정도? 그 정도 가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이 미쳐서 D&D 파마텍이 진짜 국민주가 되면서 한 12조 갔어요. 그러면 전량 매도할 수 있죠. 이미 더블 10배거를 넘어갔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전량 매도할 수 있다. 언제? 차기 종목을 발견했을 경우에. D&D 파마텍을 처음 만났던 그런 느낌을 주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전량 매도할 수 있다. 저는 만약에 오름 테라퓨틱을 제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에 발견했으면 D&D 파마텍 주식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오름 테라퓨틱을 1.2조에 발견했고 지금 2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차기 종목, 이런 따끈따끈한 종목을 낮은 밸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전량 매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안인데 1안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안이죠. 48초 톱라인 발표 전에 빅파마 에로가 안 나왔을 경우입니다. 이때의 주가는 얼마일까? 물론 기술 이전이 나왔을 때보다는 주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경우 역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왜? 기술 이전 및 톱라인 발표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회사에서 계속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검 전에 기술 이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기술 이전 시점에 다가올수록 더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럼 기대감이 당연히 생기죠. 펩트론처럼 해당 시점에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근데 그게 얼마인지를 봐야 된다. 그 주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2-1안, 만약에 그게 8조 이상이에요. 그러면 왼쪽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8조 미만입니다. 지금 4조에서 2배 이상 못 올라가고 뭐 5조, 6조, 5.5조 뭐 이래요.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첫 번째, 전량 홀드를 하는 케이스. 시총이 너무 낮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시총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지금 시총 정도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데이터도 매우 좋다면. 하지만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생권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생권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일부 홀드하는 방법. 마찬가지죠. 블라인드 데이터 퀄리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데 시총이 왼쪽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갖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량 매도하는 가능성. 이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블라인드 데이터 퀄리티가 쓰레기예요. 이거 뭐 생건 까보기도 전에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전량 매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말했듯이 차기 종목을 발견하거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톱라인 발표 전 의사결정 시나리오입니다. 쓸데없이 이런 짓을 왜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막상 어떤 상황에 닥치면 사람이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어버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삼아서 한번 이런 걸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언제 팔 것인가, 얼마나 팔 것인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이터는 뭔가,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한다. 이상이 DD01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2. 펩타이드 경구제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 사진 제가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싸울 때 썼던 사진인데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게 D&D 파마텍이고 이 남자분이 화이자인데 사기잖아요. 근데 화이자가 갑자기 손을 뒤로 잡습니다. 어떤 회사? 야오파마. 이 여자분이 야오파마라는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D&D 파마텍으로 패가 망신하는 가정입니다. 펩타이드 기반 비만 경구제의 효능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경구제 펩타이드형은 버림받을 거다. 근거입니다. 화이자가 중국의 야오파마의 저분자 경구제 YPO 5001을 라이센스인 했습니다. 업프론트 1.5억 불, 최대 19억 불에 달하는 빅딜로 가져왔어요. 이 말이 뭐냐? 메세라 경구제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메세라 경구제 파이프라인 뭡니까? D&D 파마텍. D&D 파마텍을 완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저분자 경구제를 갖고 온 거다. 또 화이자는 저분자 경구제에 관한 집착이 있어. 뭘 보면 알지? 다누글리프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임상에 실패했는데도 계속 도전을 했잖아. 화이자는 원래 저분자 빠야. 펩타이드보다는 저분자를 훨씬 좋아해. 그래서 야오파마랑 D&D 경구제를 비교해서 효과성이 더 낮고 화이자 마음에 드는 걸로 밀어붙일 거야. 나머지 하나는 수납될 가능성이 있어. 아이돌로 치면 둘 다 뛰어난데 둘이 경쟁을 붙여서 하나는 데뷔시키고 하나는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흔하죠. 그럴 수 있다. 자, 패가망신 가정과 근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일단 엊그제 있었던 최근 화이자 컨퍼런스 콜에서 오랄링크에 대한 극찬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네가 일어나서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빅 어드밴티지야. 펩타이드 경구제 중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 저분자는 가능하지만 펩타이드는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돼. 왜? 오랄링크 때문에.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이 경구제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싸다라는 겁니다. 대량으로 제조하기 쉽고 원료비가 싼 건데 오랄링크가 출동하면 어떨까? 오랄링크의 흡수력은 괴물이야. 비록 전임상 결과지만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보다 10배 이상 흡수력이 뛰어나. 이게 만약에 증명되면 펩타이드 원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저분자가 펩타이드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져. 그러면 펩타이드 시장이 열리는 거야. 왜? 펩타이드라는 게 비싼 이유가 있다니까. 내약성과 편의성이 중요하잖아, 비만 치료제는. 근데 펩타이드는 거기에 대한 장점이 분명해. 부작용이 훨씬 적거든. 그리고 D&D 파마텍의 경구제는
타이트레이션이 필요가 별로 없어. 저분자 경구제는 매일매일 똑같이 먹어야 되고 중간에 끊기면 그거 다시 올려야 되는데 펩타이드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지. 야, 근데 화이자가 미쳤다고 야오파마를 사왔겠냐? 화이자는 아마도 비만 경구제 시장을 두 가지 섹터로 보는 것 같아. 하나는 저가 시장. 이 시장은 저분자 화합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어. 왜? 싸고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고가 시장은 펩타이드 경구제 시장으로 승부를 볼 거야. 혹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처럼 D&D 파마텍 특유의 펩타이드 구조에 저분자 화합물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화이자는 보고 있을 거야. 이겁니다. 화이자가 야오파마의 손을 잡긴 했는데 이게 D&D 파마텍을 버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얘로는 요걸 하고 얘로는 요걸 하고 요렇거나 아니면 셋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는 거거나 그거일 거다. 이 모든 반론이 검증이 되려면 딱 하나의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뭐 D&D 파마텍 경구제의 4주 결과, 흡수율 결과. 그게 나오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힘을 얻을 거다. 그게 언제 나오냐? 원래 연말까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뭐 연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스텔스다 보니까. 하지만 조만간 나올 거다. 경구제 흡수율이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힘을 잃고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D&D 짱, 펩타이드 짱! 제가 경구제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쉬바는 경구제밖에 모르는 바보다. 제가 D&D 파마텍에 너무 많은 돈을 넣다 보니까 경구제에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모든 투자자는 자기 종목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지성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라이 릴리의 경구제 오퍼글리프론 이야기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구제에 대해서 일라이 릴리의 흥미로운 움직임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일라이 릴리의 CSO, 그러니까 최고과학 책임자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약물 설계나 시험 같은 거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댄 스코브론스키? 아무튼 댄이라고 하죠. 댄님이 CNBC 인터뷰 25년 9월 12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경구제가 주류가 될 것이며 주사제보다 더 큰 마켓쉐어를 차지할 것이다. 왜? 많은 환자가 비만 치료제의 성능보다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릴리의 저분자 비만 치료제 오퍼글리프론은 이 점에서 강한 우위를 갖고 있다. 요렇게 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댄이 누구야? 일라이 릴리의 연구 책임자. 실제로 댄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인터뷰가 그 댄이 나와서 한 인터뷰고 이 내용은 찾아보시면 CNBC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종합하면 뭡니까? 일라이 릴리는 경구제 시장을 매우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사제보다 더 큰 마켓쉐어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FDA 지도부가 일라이 릴리의 경구제 오퍼글리프론의 평가 속도를 높이라고 내부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FDA 국장실은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관들이 제출된 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하는 서류 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도록 FDA 내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에 오퍼글리프론의 3상 최종 승인이 기존에 예정됐던 시간이 아니라 26년 3월 28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종의 찬스 같은 거거든요. 찬스, 나 이거에다 쓸래. 그거를 오퍼글리프론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릴리는 오퍼글리프론의 빠른 3상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이 두 가지 일라이 릴리의 움직임을 갖고 제가 또 뇌피셜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근거를 조합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저만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차기 전략에서 경구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 제파운드, 터제파타이드를 통해서 주사제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위고비와 양분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일라이 릴리가 갖고 있는 다중작용제 기술 때문에. 근데 그런 일라이 릴리가 주사제 시장이 아니라 차기 전략에서 경구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게 말이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고도 비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뚱뚱해서 반드시 살을 확 많이 빼야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고관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고도 비만 시장과 패션 비만, 저 같은 사람들, 175에 73kg인데 마운자로 맞는 애들, 이런 저관여자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관여 시장은 주사제 시장, 지금의 터제파타이드보다 더 좋은 것들,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3중작용제라든가 아밀린 유사체 같은 것들로 주사제 시장을 가져갈 수 있고, 저관여 시장, 패션 비만,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수요들을 위해서 경구제, 오포글리프론이나 그 외에 다른 약물로 시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일라이 릴리의 전략을 잘 봐야 됩니다. 일라이 릴리가 어쨌거나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빵이고 그걸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략에 따라서 다른 회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일라이 릴리가 하는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망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의 전략에 따라서 미래 비만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고, 비만 관련 투자자, D&D 파마텍 뿐만 아니라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이런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달 일라이 릴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 최종 승인이 진짜 언제 나는지, CSO 같은 애들이 나와서 자꾸 경구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왜? 다음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바 쟤 모르네. 야, 엊그제 오포글리프론 결과 안 봤어? 봤습니다. 네, 저도 봤죠. 경구제로 바꿨더니 체중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고비를 맡고 있던 사람, 젯바운드를 맡고 있던 사람이 오포글리프론으로 바꿔본 거예요. 주사제를 맞다가 더 이상 체중이 안 빠지는 정체 체중에 이르렀을 때 주사제를 중단하고 오포글리프론으로 바꿔봅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더니 체중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위고비를 맞던 애가 52주 동안 오포글리프론을 먹었더니 0.9kg 체중이 증가했다. 반면에 젯바운드,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를 맞던 애가 52주 동안 오포글리프론을 먹었더니 무려 5kg이나 체중이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일라이 릴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형! 경구제 밀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경구제 이거 안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오포글리프론 망한 거야? 여기서 마운자로만 한번 봐보자고요. 주사제를 중단하고 52주 동안 매일 경구제를 먹었더니 5kg가 체중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봅시다. 주사제를 중단한 사람이 22주 동안 위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환자에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환자가 먹었습니다. 그 환자는 24주 후에 어떻게 됐냐? 9.1kg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포글리프론을 먹은 환자는 2.6kg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포글리프론을 먹었더니 체중이 늘긴 했지만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현저한 체중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형, 그거는 억지지. 어쨌거나 살이 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체중 유지요법, 메인터넌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유지요법이라는 게 뭐냐? 정체 체중, 주사를 맞아도 이제는 안 빠지는 그 체중에서 전혀 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유지요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포글리프론을 먹었더니 마운자로를 맞았던 그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해. 그 말은 뭐죠? 마운자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경구제가 주사제랑 효능이 똑같으면 미쳤다고 주사제를 맞습니까? 그렇진 않다. 우리가 말하는 유지요법은 주사제가 중단된 후에 예상되는 체중 증가가 있잖아요. GLP-1 주사제 맞다가 안 맞으면 요요 온다라는 건 누구나 안다고요. 그때 예상되는 체중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게 유지요법의 정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이런 발표가 의미가 있는 거다. 경구제로 유지요법 했더니 잘 되네. 일라이 릴리도 유지요법 성공했다라고 기사 릴리즈를 했거든요. 형, 그래도 나는 빠진 체중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달 또는 세 달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의 마운자로를 네가 매주 맞긴 싫잖아. 근데 빠진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맞아. 지금은 없는데 펩트론이든 G2G 바이오든 인벤티지 랩이든 그런 기술이 가져가고 나서 얘네가 이거를 씌우면 이거 맞으면 빠진 체중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펩타이드 다중작용제라면 가능할 수 있어. 맺고 같은 거.
맷 지지오나 맷 지지지오 같은 거, 이런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펩타이드 경구제가 나오면 네가 말한 요요 많이 안 오고 빠진 체중 유지할 수 있어. 정리입니다. 체중 유지요법 관점에서 경구제 전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강력한 증거로 일라이 릴리의 이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당일 릴리 주가가 1.4% 상승했습니다. 예전에 오포글리프론 체중 감량 효과가 노보노디스크에 비해서 약간 열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일라이 릴리 주가가 무려 하루에 10% 넘게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1.4% 상승했다. 시장이 경구제의 유지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거나 최소한 이게 악재라고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경구제가 끝은 아니죠. 체중 증가를 더욱 억제하면 좋잖아요. 90.9에서 95.9가 되는 게 아니라 뭐 92.9, 91.5 이렇게 되면 완벽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경구제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 장기적으로 오포글리프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 경구제가 오포글리프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펩타이드 경구제가 있고요. 무려 3중작용제 펩타이드 경구제가 임상 1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 내년에. 다시 말하지만 저는 경구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레벨보다 경구제의 포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주사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D&D 파마텍이 망하는 세 번째 과정. 파킨슨, 알츠하이머 임상은 난공불락이다. 왼쪽에 있는 게 지난 11월 24일 날 노보의 발표 기사인데 이보크라는 임상이 있었습니다. 이 이보크가 뭐냐면 그냥 세마글루타이드예요.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3상 결과가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병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검증해내지 못했습니다. 폐가망신 과정입니다. 임상 난이도를 고려할 때 NLY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은 매우 낮다. NLY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CNS 관련,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파킨슨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라이센스 아웃에 실패할 거다. 왜? 난이도가 너무 높아. 폐가망신의 근거입니다. NLY01은 2차 임상에 실패한 약물이야. 그런 실패한 약물이 회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 너 NLY01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실패했잖아. 실패한 게 어떻게 살아나냐. 두 번째, 이보크 임상 3상 실패 봐라. GLP-1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적응증 입증? 그거 어려워. 그거 힘들어. 그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NLY01 실패했지. 근데 이상의 사후평가에서 60세 이하 환자에서는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확인을 했어. 그리고 NLY01은 애초에 이보크와 기전이 달라. 뇌 안에 있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있는데 NLY01은 거기 있는 GLP-1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타깃해. 세마글루타이드 이보크와는 달라. 세 번째, NLY01 있잖아. 최근에 다발성 경화증 MS 연구과제로 선정됐어. 그래서 350만 유로나 펀딩을 받았어. NLY01이 완전히 망한 거였으면 누가 여기에 펀딩을 해주겠니? 아직 살아있고 비록 파킨슨은 아니고 다발성 경화증이긴 하지만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임상을 진행을 할 거야. 유럽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망하고 될 것도 같지 않은 곳에다가 350만 유로나 주겠니? 될 것 같으니까 주겠지. 뭐라도 될걸? 마찬가지. NLY02는 전혀 기전이 달라. 이보크가 실패했다고 NLY02도 실패하라는 법이 없어. RIPK2 미세 악교세포의 과활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이거를 저해하는 게 NLY02의 작용 기전이야. 세마글루타이드랑은 다르다. 또 가장 중요한 거. NLY02 있잖아. 이거 D&D 파마텍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퍼스트 바이오라는 회사랑 하거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야. 두 회사의 공동 파이프라인이 NLY02야. 근데 퍼스트 바이오가 상장한다고 그랬지? 요즘엔 상장이 까다로워져서 어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퍼스트 바이오가 상장을 자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아마도 NLY02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다는 걸 거야. 그걸 봐야지. 사실 이 NLY01 같은 경우에는 이슬기 대표님의 아픈 손가락이죠. 이걸 보고 무려 피터 틸도 투자를 했었는데
블라인드 데이터는 좋았지만 파킨슨 이상에서 실패합니다. 말한 것처럼 CNS 질환은 임상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 결과를 찍기 전까진. 그래서 폐가망신 근거로 든 NLI 01과 02에 너무 많은 밸류를 줄 수 없다라는 거 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NLI 01이랑 NLI 02가 D&D 포마텍 현재 밸류에이션에 많이 반영돼 있나? 만약에 이거 에러가 안 나온다고 D&D 포마텍 주가가 내려가나?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대감 플레이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잘 되면 되게 좋고 안 되면 약간 아쉬운 정도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LI 계열이 잘 안 된다고 폐가망신까지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정리하면 CNS 계열에 대한 임상이 어렵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 폐가망신까지 할 것 같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LI 01과 02가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NLI 02는 기대해 볼 만하다. 왜? 퍼스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껴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해야 돼. 그러면 라이센스 아웃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어떤 회사가 그랬습니까?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상장 전에 3건의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인 베링거 인게라임 에로는 상장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퍼스트 바이오가 개입돼 있는 NLI 02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 가정. 바이오 스치면 하한가 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D&D 파마텍이 나락갈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왔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낮거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리스크. 이 파란색은 발생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 이 빨간색은 발생하면 큰일 나는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확률이 조금 낮거나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NLI 01의 연구가 장기화되거나 지금 2년짜리 펀딩을 받았는데 그게 뭐 4년, 5년, 6년 쭉쭉 가면서 그냥 기약 없이 쭉 늘어지는 거. 그리고 NLI 02의 라이센스 아웃이 불발되는 케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드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D&D 파마텍의 자회사인 발테드 시퀀싱 그리고 관계사인 지알파 테라피틱스 얼마 전에 베일을 벗었죠. 어마어마한 멤버들이 들어가 있고 이 회사도 뭔가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두 회사가 잠수를 탑니다. 뭐 소식이 없어. 6개월을 기다려도 아무 얘기가 없고 한 2, 3년 되니까 완전 잊혀진 회사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이 훼손이 되겠지만 치명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왜? 현재 D&D 파마텍의 대부분의 밸류는 메시 치료제인 DD01, 경구제 이렇게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째, 사측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대표이사의 건강 이상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펀더멘털이 완전히 훼손됐죠.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주식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케이스다. D&D 파마텍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슬기 대표님이 뭐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신다거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 이런 돌발 상황은. 그렇게 치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젠슨 왕이 치킨 먹다가 뼈 걸려서 그냥 질식사하면 회사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무시해도 좋다. 다음으로 이제 발생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맷 0975, 맷 2245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특히 이 맷 2245 같은 경우에는 오랄 링크가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긴 나왔는데 좋긴 좋아. 근데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이 아니야. 약간 실망스러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구제 기대감이 감소하죠. 그리고 오랄링크의 확장성도 제동이 걸립니다. 맷 2245 데이터가 잘 나와야 와 D&D 파마텍 오랄링크 저건 대박이네. 검증이 됐으니까 야 우리 저거 갖고 와서 딴 것 좀 해보자. 이런 회사들이 줄을 설 텐데 이게 잘 안 나오면 확장성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럼 뭐죠? 뭐 하한가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번째, 타사의 경구제가 맷 지지오, 이중작용제, 맷 지지지오, 3중작용제 이상의 데이터가 도출되는 경우입니다. 일라이릴리가 3중작용제 펩타이드 임상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마도 내년에 맷 지지지오도 들어갈 수 있는데 둘을 맞다이를 떴더니 일라이릴리께 더 좋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는 일라의 릴리의 품으로 D&D 파마텍이 믿고 있었던 베스트 인 클래스 경구제 프레임이 훼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화가 나오고 이러진 않겠지만 주가가 슥슥슥슥 흐를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DD01의 48주 톱라인 발표 전에 기술 이전이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안 나온다.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강제로 win or go home, 이겨서 다 갔거나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이전에 기대감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 이 상황이 온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성공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 생각하기도 싫지만 발생할 경우에 치명적인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오면 D&D 파마텍 주식을 바로 던질 겁니다. 첫 번째, 화이자로 넘어간 6개 파이프라인 중에 일부 또는 전부가 기술 반환되는 케이스입니다. 기술의 신뢰도가 대폭 훼손될 거고 아마도 하한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DD01의 48주 톱라인 결과를 까봤는데 생검이 실패한 겁니다. 53% 주가가 떡락했던 알티민처럼 생검 실패, 하한가가 불가피하고 저는 점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D&D 파마텍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고 몇 가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두 가지 상황, 화이자로 넘어간 기술 이전이 반환되거나 DD01의 생검이 실패하는 이 상황이 오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D&D 파마텍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슬기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댄디 챙기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본 거예요. 옆에 우리 김성모 화백도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방심. 내가 찍은 회사가 최고라는 방심. 그 방심 하나 때문에 저의 몇 년의 투자, 여러분의 몇 년의 투자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D&D 파마텍처럼 이 정도로 안정적이고 재료가 많은 회사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 넣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뭘? 이거 소금을 뿌렸다니까. 허이 에로 반환, 생검 실패, 임상 실패, 주가 떡락, 저리 가라 하고 제가 이렇게 소금을 뿌린 겁니다. 이렇게 FDA 심사관이 흐뭇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다. 댄디 10조, 10조 가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내용을 마련해 본 겁니다. 슬기 형,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마지막 장표입니다. 말했듯이 D&D 파마텍이 2025년에 8배가 올랐습니다. 저도 4만원대에 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10배거예요. 근데 여전히 D&D 파마텍이 나한테 토픽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D&D 파마텍의 비공식 IR이라고 알려진 그로스 리서치에서 D&D 파마텍 탐방을 다녀온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탐방을 가면 회사에서 IR 자료를 인쇄해서 주는데 여전히 흑백입니다. 지금 회사 시총이 4조에 가까운데 흑백으로 이렇게 딱 주신 거야. 초심이 변한 게 없구나. 슬기 형은 여전히 로로피아나가 아니라 유니클로를 입고 있겠구나. 회사의 초심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에 이슬기 대표님이 미국에 계실 때 존스 호킨스를 방문을 해서 테드 덕슨 교수님이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밑에 나왔는데 벌테드 시퀀싱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잘생긴 분이. 같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근데 이 테드 덕슨 교수님이 이 슬라이드 하나를 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 뇌 조직 절편입니다. 존스 홉킨스에 있는 환자들의 뇌 조직을 슬라이스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테드 시퀀싱이라는 회사는 요 에셋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데이터가 아마 존스 홉킨스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인터뷰 기사가 났고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한국경제인가? 거기에 떴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D&D 파마텍이 무슨 삼성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까지 넣으면서 홍보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력을 왜 발테드 시퀀싱에 쏟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뇌피셜을 하나 굴려보면 NLI 02 계열의 무슨 에러가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발테드 시퀀싱으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메쉬나 비만이 아니라 발테드 시퀀싱 사진을 넣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역시 저의 뇌피셜에 불과하다.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바이오 투자는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야 한다. 늘 하는 말이죠.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바이오 투자한 선배님들이 저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예요. 쉬바야, 결과 까지 마. 그거 위험해. 야,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낭만주의자라서 그런지, 제가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회사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D&D 파마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까지 주식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계속 사는 주식은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오지 않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안전한 수익 실현일까? 이거와 비슷한 게 최근에 있었던 오름 세라피틱 3자 배정 있죠. 그거 보면서 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문여정 전무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이미 오름 세라피틱으로 많은 돈을 버셨을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밸류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까? 야, 그 DAC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떠야지. 만약에 뭐 또 임상 부작용 나와가지고 뻥 나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몇백억에 투자해서 2조까지 왔으면 이제 딴 거 봐도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고요. 많은 회사들이 무려 1,000억 넘는 돈을 지금 가격에 오름 테라피틱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회사는 될 거야.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D&D 파마텍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명심, 또 명심. 단순하게 해석하자. 회사가 이렇게 되면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D&D 파마텍을 여전히 토픽으로 생각하고 바라건대 상투를 지나서 반대쪽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최고 꼭지점에서 저는 못 팔겠죠. 못 팔고 기다려서 떨어지는 반대쪽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동시에 이제 제2의 D&D 파마텍을 찾는 노력도 계속 해야겠죠. 언젠가는 D&D 파마텍 익절을 하게 될 거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름 테라퓨틱 같은 거를 2,000억에 발견할 수 있으면 다 팔고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D&D 파마텍을 찾는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뭐 도슨 교수님이 1년 더 존버하면 형이 이거 하나씩 줄게 한다고 하는데 저 도슨 교수님 됐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이슬기 대표님이 저는 그럼 3개 하면서 슬라이드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D&D 파마텍이 상장하면서 이슬기 대표님이 5년 동안 주식을 안 팔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는 앞으로 3년 넘게 D&D 파마텍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슬기 형은 돈 버시려면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잘하셔야 돼.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18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주식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